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은 실제로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증권사의 지점장은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좀 들여다봤고요. 지난주에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나갈지 각각의 플레이어마다의 이 전략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과 어떻게 좀 다른지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관 지점장입니다. 이 네 분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 좋다.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해봄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은 역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들어오니 우리가 현금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수익을 잘 즐겨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라든지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죠. 다들 SVB 우려하고 있고 CS, 상업용 부동산 우려하고 있지만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계속 풀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5월 달에 미국 FOMC가 있습니다. 25bp 인상 확률이 거의 70%에서 80% 수준을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이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런데 연준이 이번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견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긴 힘들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이 그 가속 페달이었다라면 금리 인하가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언제 밟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언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느냐가 중요한데, 연준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굉장히 긴축하던 걸 이제 멈춘다는 행동 자체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장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죠. 비트코인 여전히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 노이즈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자산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돈의 가치가 싸지는 구간이냐, 돈의 가치가 비싸지는 구간이냐. 물건 하나를 살 때 과거에 100원 주고 샀다가 200원 주고 사야 된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오른 거긴 하지만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200원 주고 사다가 100원 주고 사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을 때는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지만 연준이 긴축이 끝난다면 돈의 가치는 다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죠.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실적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이런 유동성 투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면서 봤던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2차 전지에서 지금 누구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져서 시장에서 돈이 빠질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섹터로 가면서 시장 안에 돈이 머물지가 관건인데, 최근에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내에서 조정을 받을 때 분봉의 흐름을 보면 반대로 반도체나 바이오가 올라오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차 전지에 돈이 빠져서 시장을 아웃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논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탁금도 5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19조까지 올랐죠. 이는 분명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유동성 장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악재가 호재로서 작용이 되고 호재가 악재로서 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기나 실적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돈을 회수하는 것을 멈추고 돈을 푼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악재가 호재인 현상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악재로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루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반등을 했지만 다들 이게 반등을 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동안은 악재를 분명히 호재로 반영했었는데 왜 이번엔 이 악재를 악재로서 반영하냐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결국 이 기술적인 과열 구간이 온다라면 경기 침체를 한번 녹여가는 시간적인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좋은 장세는 맞고 우려를 타고 오르는 장세는 맞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악재를 받아들이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세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쉬었다 가는 정도, 빌미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과 주식 비중을 9대 1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 1도 온전히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짧게 플레이를 하는 머니로 사용을 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네, 여전히 9대 1이고요. 굉장히 수익을 내기 좋은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시장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지금 금융 장세다, 역실적 장세다를 말씀드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오면 돈을 벌기 정말 좋은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단계고요. 다만 이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저는 호재를 호재로 반영하고 악재를 악재로 반영하는 게 유동성 장세 때는 안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조업 지수 발표 때 약간 시그널을 보여줬죠. 이번 주 금요일에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또한 좋지 않겠죠. 안 좋은 수치를 발표할 텐데 만약 이번 금요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했는데 악재를 시장이 호재로 반영하지 않고 악재를 악재로 반영한다면 이는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확인하고 정말 악재를 호재로 반영한다면 여전히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고인 상황이고요. 반대로 경기를 녹여갈 시간이 필요하면서 악재로 반영한다면 일단 수익 난 것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 차액 실현 의견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 현금 비중의 일부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적으로 뭔가 수익을 제고할 때다. 주식하기 좋은 장이다. 여전히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보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6대 3 그리고 현금을 1로 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SK 이노베이션, SKC,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관심주였습니다. 이 세 종목을 담겠다 이미 예고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터부시 되는 그룹주들이 SK그룹주였는데 SK그룹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감산도 있었죠. SK 이노베이션 너무 좋았죠. 이 세 종목 흐름 어땠는지 혹은 투자 전략에 변화 있다면 간략하게 리뷰해 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식 심화론 할 때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단기간에 얼마 오르고 내림을 떠나서 저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생각되고 단기 투자가 아니라 정말 투자의 본질을 따진다면 시세를 쫓는 것보다 기업을 살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먼저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의미 있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IRA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보다 생산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IRA 세부 법안이 발표되었는데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나왔지만 생산자, 즉 AMPC는 연기됐거든요. 세부 법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때 1분기에 AMPC의 이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저는 큰 의미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온 같은 경우에도 바로
AMPC의 이익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노베이션을 이만큼 저평가시키고 있는 이유, SK온의 가치 거의 지금 4조 5조 원만 보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이 SKIT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학정유를 가지고 있죠. 화학정유 가치를 빼고 SKIT 가치를 빼면 지금 SK온의 가치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뭐 에코프로가 아니라 다른 기업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주주 가치, 그러니까 결국 SK온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SK이노베이션 주주에 대한 그 훼손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언제 그럼 흑자 전환할 건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슈인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SK온 주식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수율입니다. 지금 미국 이 공장의 수율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 수율이 80% 이상 올라온다면 BEP가 도달이 가능한데, 뭐 시장에서는 4분기 내다보고 있지만 3분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AMPC의 이익 반영이 시작되면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LG화학이 흑자 전환을 할 때 주가가 3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갔던 사례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만약 흑자 전환을 한다면 지금 SK온의 가치는 가장 레버리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SKC가 테슬라에 그 동박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아니라 뉴스였기 때문에 나온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회사에서도 부인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확정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동사의 이 포텐셜은 글라스키판입니다. 글라스키판이 실질적인 걸 보여주면 2차전지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글라스키판이 IT 수요 회복과 함께 저는 업사이드를 끌어갈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SK하이닉스죠. 공교롭게도 지난주 화요일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EB를 발행했을 때입니다. 시장은 항상 맞겠지만 저는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효한 상황이었죠.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 또한 이제 그 역실적 장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의 초입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가 2주, 3주 전부터 실적 조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을 하는 실적 조정치와 추정치와 주가의 다이버전스가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이미 감산을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과거 주식 10만 원 때 삼성전자가 4월을 잠정 실적 발표할 때 감산 코멘트를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어졌고요. 감산 코멘트 한 이후에 디램 현물 가격의 낙폭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낸드의 일부 제품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주식시장과 다르게 하락은 빨간색이고 상승은 초록색인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초록색을 본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 바닥에 대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 2차전지가 장중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이 반도체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분명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되고, 이게 소부장까지 확대된다라면 PSK 그리고 원익 QNC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SK이노베이션, SKC,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고요. 이번에 신규로 보고 있는 종목들 오스코텍과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오스코텍 레이저 티닙, 저는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티닙의 단독 그리고 병용 임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언제 허가가 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단독 병용
충분히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식약처 그리고 FDA에서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약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옥석 가리기 바이오의 옥석 가리기에서 분명히 오게 될 만한 종목이다.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함께 레이저 진입 가지고 있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번 돈의 절반을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에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얼마 매입할지 그리고 어떻게 매입하는지 얼마나 매수하는지는 HTS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주가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잘 막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익을 본다면 회사의 주식수가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고 똑같은 이익을 번다라고 했을 때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점점 쇼티지가 난다는 거죠. 네. 저는 미국의 그 버크셔 서웨이가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정말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생각되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네. 언젠가는 굉장히 발산이 나올 만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산이 나올 만한 품절주가 될 것이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오스코텍,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신규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포트 변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 종목은 잘 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눈여겨보고 있는 두 종목까지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메리츠 증권의 이익원 지점장의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집중력 발휘해보세요.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